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 마음에 글을 쓰려고 마음먹었다가 진정되고 난 다음 이렇게 다시 글을 쓰는 중이에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몇 달 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주동자이자 장본인인 시아버지가 부디 이 사연 채널을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 볼게요.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전해드릴게요. 남편과는 다니던 직장 상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워낙에나 말이 없고 과묵한 스타일이라 속으로 나랑은 안 맞는다, 얼른 나가야지, 근데 무슨 핑계로 간다고 하지 하며 소개팅을 끝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측에서 애프터를 신청하면서 한 번 더 만나게 된 거예요. 소개팅을 끝낼 생각이었던 제가 왜 굳이 다시 그 애프터에 응했냐 하면 솔직히 말해 심심해서였습니다. 저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샌가부터 반복되는 업무도 지겨워지고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권태기처럼 뭘 하든 재미없고 감흥이 없이 느껴지던 때였는데요. 스스로 이거 우울증인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워낙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제 성격과 우울증은 어울리지 않았고요.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 당시엔 너무너무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론 크리스마스 이벤트 같은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소연 씨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저번에 만났던 거기 카페에서 만나요. 네, 그럼 거기서 봬요. 무미건조한 말투로 대꾸하며 그렇게 나가게 된 애프터 데이트였지만 저는 그날 한마디로 남편에게 뿅 가게 된 거죠. 그저 재미없고 지루한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며 농담 한마디를 해도 무척이나 연구하며 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던 거예요. 그 시시껄렁한 농담에도 저를 배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제가 책을 보고 어떻게 웃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그렇죠. 재미없으시죠? 아니요. 사실 저 되게 많이 웃었어요, 오늘. 아마 최근 1년간 이렇게 웃어본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호 씨한테 고마운 마음마저 드는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에 그 소연 씨 좋아한다는 영화 같이 보러 갈까요? 게다가 남편은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라 말도 버벅거리며 두 번째 애프터를 신청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에 응했고 그 사랑은 결혼으로 곧 이어졌습니다. 제가 31, 남편이 33에 연애한 지 7개월 차 결심한 결혼이었으니 굉장히 빠른 결정이었죠. 이런 저의 속전속결 결정에 저희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대를 하시기도 했답니다. 아니 너 그 남자 뭐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그냥 중소기업 나부랭이 문지 거기 다니는 회사원이라며. 너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여자만 죽어라 고생하는 거야. 너는 앞길 창창한 약사고 얼굴도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이렇게 이쁜데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무뚝뚝하고 조건도 하자 있는 놈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 엄마, 내 말 들어봐요.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한 약속 기억 안 나요? 엄마, 허락해 주세요. 이 남자 정말 진국이란 말이에요. 진국이란 말에 엄마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죠. 엄마는 사업하며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밖으로 쏘다니기 바빴던 아빠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남자는 진국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설득하려고 여러 번 왔답니다. 제가 소연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장모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소연 씨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기, 장모님이란 말은 아직 좀 이른 것 같네만. 그냥 뭐 어머님이든 뭐든 편하게 불러주게. 자네 입장에선 섭섭하겠지만 나는 우리 딸한테 들어온 선저리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내 딸이 얼마나 잘났는진 자네도 알 테고 말이야. 솔직한 말로 내가 자네한테 마음에 드는 조건은 딱 하나. 응, 시아버지만 살아계시다는 걸세. 적어도 귀한 내 딸이 시집살이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네, 어머님. 수연 씨가 외동딸이고 어머님이 힘들게 낳으셔서 거의 혼자이다시피 한 몸으로 키우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란 사람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순 없을까요? 저란 사람을 조금만 알아가 주실 순 없을까요? 곰 같은 몸을 하고 양복까지 차려입고 와서 등이 축축이 젖을 때까지 땀을 삐질삐질 흘려대며 열심히 말하는 그날의 남편의 모습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의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있던 저는 더욱이나 남편의 진심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편과 제가 합심해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엄마도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의 모든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제 결혼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될 산이 하나 남아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그땐 아주 작은 언덕으로 보였던 것이 점점 부피가 커져 산으로 커질지도 몰랐고요. 시간을 돌린다면 저는 아마 초장에 제대로 선을 그었을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천만담 때부터 예사로운 분이 아니셨어요. 내가 말이야, 약사 며느리 둔다고 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부러워서 미치려고 하더라고. 아가, 나는 내 평생 우리 아들이 누구든 데려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대학도 최고 대학 나온 약사 며느리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거기다 친정도 부유하지? 사돈 어른이 참 자식을 잘 길렀네. 내 아들이 그런 너를 덥석 잘 잡았고 말이야. 사돈 어른이 참 자식을 잘 길렀네. 내 아들이 그런 너를 덥석 잘 잡았고 말이야. 네. 어쩐지 늘 진중하고 신중한 남편과는 너무나도 다른 캐릭터라 말을 섞을수록 적응이 되질 않았는데요. 시아버진 계속해서 제 조건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으셨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어머니 쪽을 닮았고 남편의 큰형,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약간은 부적절한 말까지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와서 여자 보는 눈 하나는 있거든. 근데 딱 봐도 우리 며느라기는 기품도 있고 말투도 조근조근한 게 귀하게 자란 양반집 규수 같아. 예전에 내가 그 미사리에서 만났던 미정이랑 약간 눈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순애인가? 그 장미 아파트 사는 그 순애랑 좀 닮았네. 그 여자가 강남에서 아주 큰 피아노 원장이라 그렇게 기품이 흘렀거든. 아, 네. 그러셨군요. 근데 그나저나 그 니들이 신혼집 잡으면 내가 그 옆동이든 어디든 이사를 갈까 하는데 괜찮지? 늙은이 혼자 사려니 적적하고 외로워서 말이야. 걱정은 하지 마. 뭐 나는 깐깐한 시어머니 같이 뭐 며느리 집에 들락거리고 귀찮게 구는 스타일 전혀 아니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가까이 살자는 것 뿐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어. 네? 저희 옆으로 이사를 오신다고요? 응. 왜? 설마 싫은 건 아니지? 그냥 김치나 노나 먹고 가끔씩 외식이나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싫다는 건가? 요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부모랑 등지고 살려고 한다고 하던데. 아가, 너도 그런 가치관 갖고 있는 거니? 아니요. 전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이 사람하고 상의 후에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시아버지를 통해 직접 듣게 되니 너무 황당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왜 진즉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그때까진 입을 꾹 굳게 다무는 사람이요. 게다가 더 놀랄 노자의 소식은 시아버지께서는 사실 집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에게 집 살 돈을 어느 정도 부담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더욱 결사 반대하며 이사 오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못을 박으려고 한 거였죠. 허나 시아버진 물러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아이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소용없어. 내가 널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넌 어떻게 자식이 돼서 이렇게 부모 모른 척 할 수가 있냐? 아버지가 무슨 저를 키웠어요. 아버지, 말은 제발 바로 하세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더 말 섞고 싶지 않네요. 아이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어디 한번 마음껏 무시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나. 유치할 만큼 버럭 화를 내시는 시아버지 태도에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도 종종 단단히 별은초로 집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쏘아붙이는데 이러다 싸움이라도 일어날까 옆에 있던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 후 신혼집에 선물을 들고 방문하시면서도 은근슬쩍 자기도 여기로 이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스리슬쩍 내비추셨습니다. 아가, 여긴 참 전망이 좋구나. 나도 돈 좀 넉넉히 모아놨으면 이런 데 턱 살고 좋은 풍경도 보면서 살 텐데. 니네가 부럽다. 에이, 나는 맨날 뿌연 미세먼지만 잔뜩 맡으면서 낙이라고는 화초 하나 키우는 건데. 에휴, 늙어서 돈 없는 게 죄지 뭐. 그러면서도 요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이럴 때 약사 며느리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함께 내비추셔서 기어이 영양제 20만 원어치를 공짜로 타가시곤 했습니다. 뿌듯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네요. 남편은 어느 날 술에 조금 취해 시아버지에 대해 꺼낸 말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실 당신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할까 많이 망설였는데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난 우리 아버지가 참 미워. 아버진 한평생 가족에 정착하는 법이 없으셨어. 할아버지 공장에서 오랫도록 일을 했는데 그때 여공이시던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시고 오랜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키우는 자식이며 자기 아내며 가정에 관심이나 애정 같은 걸 가진 적이 없었어. 정말? 시아버진 처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합니다. 오로지 밖으로 나돌며 술집 여자들 품에 안겨 매일 그 여자들 이름이나 불러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매일 아버지를 증오하며 언제 독립할지, 언제 이 집에서 뛰쳐나갈지만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워낙 성정이 유순하셔서 바람피는 남편을 알고도 자기 자식에게 안 좋은 꼬리표가 박힐까봐 이혼도 못하고 그대로 사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5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로 인해 마음고생하며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편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마음이 저는 누구보다 이해가 되었어요. 왠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저도 시아버지에 대해선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요. 시아버지께서 기어이 저희 집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랍니다. 네, 시어머니요.
갑자기 제게 시어머니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들이랍시고 저희를 불렀는데 거기서 제게 새 시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너무도 갑작스러워 처음엔 남편도 저도 눈만 뻐끔거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라니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아버지 이런 건 일체 상의 안 하시고 저지르는 분이야. 하여튼 대단하시다. 아이고,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실 분이라고요? 아유, 초면이지만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이세요. 그 연예인 그 누구더라? 하여튼 그 연예인하고는 비할 바도 아니고 훨씬 더 외모가 빼어내시네요. 지금도 이러시니 젊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인기 누르셨겠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아우, 고마워요. 장성한 큰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 줄 아는 아들이니 당신 정말 자식들 잘 키웠네요. 그때는 가족 모임인지라 아주버님도 함께 오셨는데 아주버님은 당시 노총각으로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서 200 남짓한 월급을 받고 대강 회사를 오가며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론 아주버님께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인내심이 부족해서 한 회사에 오래 발붙여 다니지도 못하는 성격이고 그러기에 이직을 밥 먹듯이 반복하다 보니 그 나이가 되어서도 딱히 경제활동엔 손을 뗀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주버님께서도 또 돈에는 욕심이 있으셔서 비트코인 같은 거에 아름아름 모은 돈을 왕창 넣다 대차게 말아먹기도 하고 정보를 모은답시고 주식 투자니 뭐니 하는 그런 모임에 가입했다가 지인의 돈을 날려 며칠간 절에 숨어있기도 했답니다. 한마디로 아주버님께선 시어머니에게서 풍겨오는 돈 냄새를 맡으시고 저런 사탕 발린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데려오신 새로운 시어머니 되실 분, 그분은 일단 전혀 미인이 아니었고 아버지보다 좋기 10살은 많아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큰누나와 동생 사이처럼 보인다면 말 다 했죠. 하지만 딱 하나, 젊을 적에 남편 잃고 자식들 셋을 뚝심있게 키우시며 제법 사업으로 돈을 모아 강북 일대에 아파트도 있고 경기도 쪽에 건물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 그 생활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첫눈에 반하신 두 분은 만난 지 2달도 안 되었건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축하해 줄 거라고 믿는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한테도 그랬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그 누구보다 바란다고 말했어. 안 그러냐? 그럼요, 아버지. 결혼식도 올리실 거예요? 저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어디든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글쎄, 그건 이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렸겠지만 굳이 결혼식까진 아니고 그냥 조촐하게 밥 한 끼 먹는 걸로 하려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교양 있게.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동네방네 떠들 게 뭐 있어. 아니 근데 그나저나 둘째 너는 왜 아까부터 말이 없냐? 아까부터.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게야? 그런데 여기서 저희 남편의 표정이 싹 굳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 인생이니 상관치는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기분이 썩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지께서 살가운 아버지도 아니었거늘 어머니를 잃은 지 별로 안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들이셨으니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남편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발대발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저에게까지 떨어진 게 난국이라면 난국이었고요. 자식 새끼가 돼서 너는 어떻게 늘 그렇게 냉담한 표정으로 네 아버지 바라보고 있냐? 아버지한테 축하할 일이 생겼으면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뭐가 안 입고 와서 그따위 표정을 짓고 있냐고. 네 형 좀 봐라. 좀 본받으라고. 옆에 있는 며느라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 친정 부유하고 네 직업이 그럴싸해서 최대한 대우 잘해주려고 하고 있거늘.
너는 내가 이사 오는 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니 결국엔 네 남편 편까지 들겠다 이거냐? 조개처럼 입 꾹 쳐닫고 있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니들이 뭐라고 짓거려도 나한텐 정자씨뿐이야. 난 이 사람이랑 평생 별년하러 하면서 살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토달지 마. 아버님,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반대를 했나요? 저 그런 적 없으니까 먼저 진정하세요. 어머, 며느리가 그랬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땐 이 불쌍한 사람 혼자였을 텐데 홀 시아버지라면 잘 모실 생각부터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돌인데 젊은 사람 생각이 왜 그래? 아휴, 내가 사람 괜찮으면 내 건물에 월세 싸게 해서 약국도 얻어주려고 했거늘. 아이고,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가게요? 와, 어머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뭐든 시작하면 잘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혹시 기회가 안 올까요? 네. 이미 개판인 이 상황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하여 적극 동참하며 난국을 만드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약국을 얻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태도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며 물러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미 저희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시작한 저희 약국은 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태도를 지적하며 무작위로 비난부터 해대시는데 그 갑질이 어찌나 보기 싫던죠. 거기다 가게라는 말에 눈이 돌아 아부하는 아주버님까지 합세하니 일단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이후로는 나날이 지옥이었습니다. 명절이든 행사든 시댁과 얽혔다 하면 일단 골부터 아파왔어요. 시어머니는 딸만 셋이었는데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라 사위가 와도 어지럽기만 하다며 제가 유일한 며느리이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 시어머니를 적극 받들어 모시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사는 건 나중에 그 복을 다 돌려받는 거다. 그러니까 잘해. 너도 알다시피 네 시어머니 되실 분 재력이 보통 아니지 않아. 아가니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하나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주말이면 꼭 방문해서 우리랑 같이 저녁 먹고. 알았냐?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 약국 토요일도 운영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 끝나면 저도 운동하라고 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시간 될 때 가보도록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방구야. 그런 법이 어딨어? 너 지금 가방끈 길다고 나 가르치려고 드냐? 그냥 내 말대로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길어? 정말 넌 여러모로 사람 섭섭하게 하는구나. 너한테 단단히 실망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만이 시집살이가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어찌나 잘하라고 난리를 치는지 정말 시자의 시만 들어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악인 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죠.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 콩고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시댁에서 갖은 온갖 모임이란 모임은 다 주최하려고 들었고요.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갈 만큼 바쁠 때도 많은데 일일이 이런 것들을 챙긴다는 게 제겐 무척이나 스트레스와 피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나름대로 묘안을 냈습니다. 어머님은 이사 갈 생각 없으시죠? 이사? 내가 이사를 왜 가니? 여기 아주 살기 좋은데 말이야. 앞에 호수공원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산책할 때 너무 좋더라. 왜? 너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으니? 네? 아니요. 전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저희 엄마가 부동산 쪽을 잘 아시는데 업계 지인분께서 최근에 이쪽 동네 전원주택이 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전원주택 사시는 게 꿈이라고 했던 걸 들은 것 같아서요. 어머, 이 사진대로라면 정말 예쁜데? 여보, 정원 좀 봐요.
세상에, 여기에 꽃 심고 나무 심으면 너무 좋겠다.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그죠? 반려견들 이런 곳에 풀어놓고 키우면 더 좋죠. 아무래도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공기도 좋아서 두 분 건강에도 좋고요. 솔직히 두 분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어서 엄마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이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온 전원주택 매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역시나 시어머니 쪽에서는 은근히 혹하신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아유, 우리 예쁜 정자씨. 아파트 내버려두고 왜 전원주택 같은 데를 가? 거기 관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보기만 좋은 거지. 실제로 살면 이것저것 하느라 뼈 삭기 딱 좋아요. 우린 그냥 여기 일단 살자고. 아들 부부도 옆에 있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럴까요? 그래요. 그럼 전원주택은 나중에 더 나이 들고 살죠 뭐. 그래. 잘 생각했어요. 귀얇은 시모가 시부의 말에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작전이 먹히지 않아 당시엔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도 언제건 기회는 다시 올 거라 생각하며 버텼죠. 그리고 어쨌거나 남편을 길러주신 시아버지니 제가 조금 더 참고 묵묵히 버티면 언젠가는 서로 편할 사이가 될 거라는 낙관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독이려고 해봐도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의 묘한 행동이 시작되며 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전 당시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답니다. 왜냐면 남편이 새로 들어오신 시어머니며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상당해 사실상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집안에 괜한 분란이 불어닥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참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이런 행동들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가 제게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간혹 손으로 허벅지를 한번 가볍게 친다든지 자기 무릎이 안 좋다면서 만져보라고 제 손을 거기 한참 갖다 대게 한다든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스킨십의 강도가 굉장히 가벼워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몸 군데군데가 뭉쳐서 죽겠는데 한의원에 가서도 풀어지지 않으니 약사인 제가 봐달라며 말입니다. 딱히 거절할 명분이 생각나지 않아 일단은 대강 주물러 드리긴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나 불쾌했어요. 그래. 아가 네가 손맛이 참 좋구나. 그래 거기. 바로 거기다. 아유, 역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손끝도 야무지지. 거기 좀 꾹 눌러줄래? 허벅지 쪽 말이다. 거기가 내가 아주 단단한 게 뭉쳐 있어서 가끔씩 아플 때가 있더구나. 솔직히 허벅지 안쪽까지 마사지를 시키는 건 중요 부위가 맞닿을 수도 있고 저로선 조금 민망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마사지를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생각하니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소식적인 말이다. 내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여자들이 얼마나 날 두고 싸우는지 모른다. 아주 나 하나 가져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은 정자씨가 나를 독차지하긴 했지만 참 젊었을 적 생각하면 내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다. 에휴, 이 근육도 지금이야 늙어 흐물거리지만 그때는 단단해서 다들 만지고 싶어 했거든. 나는 어쩔 수 없이 내어주고 말이야. 여자들이 내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사실상 시아버지의 이 말은 자신이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제게 전달하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아는 저는 순간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며느리에게 하는 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더니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번엔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어깨 근육이 뭉친 것 같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집에 안마의자 있어서 그걸로 풀어주면 돼요. 아니다. 이런 건 시아버지 손길이 필요한 거야. 이래서 가족이지 달리 가족이니? 얼른 등 대봐라. 얼른. 내가 나쁜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무슨 내외야. 자꾸 등을 대보라며 재촉을 하자 이때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시아버지가 어깨를 주무르는데 그 손길이 뭔가 이상하고 변태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길을 확 떨쳐내버리고는 급한 일이 있는 걸 깜빡했다며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은근슬쩍 스킨십을 해오던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직감이랄까요? 그런 게 발동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괜히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대놓고 물을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돌려 전달해야 할지 고민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망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 잊을 수 있다면 정말 뇌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입니다. 자기가 먹는 비타민을 챙겨 갖다 달라는 말씀에 시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시어머님께서 모임이 있으셔 나간 날이었으니 시아버지께서 샤워를 하고 계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시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얘 아가야, 나 여기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니? 네? 내가 혼자선 손이 안 닿아서 그래. 지금 네 시애미도 없고 하니 와서 등 좀 밀어다오. 아유, 여기가 근질근질한 게 오늘은 꼭 밀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아니, 목욕탕 새신사를 찾아가면 될 노릇이지 어떻게 며느리에게 등을 밀어달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발가벗고 있는 시아버지의 등을요. 당황스러움에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희 남편이나 어머님께 부탁하세요. 저는 힘들어요. 응? 아니,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등만 살짝 밀어주고 가면 될 것을 뭐가 어렵다는 거야? 얼른 들어와. 기다리고 있으니까. 싫어요. 전 못하겠어요. 아유, 얼른 오라니까. 뭘 꾸물거려. 싫다니까요. 저 가야 돼요. 그날은 그렇게 말만 하고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더군요.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시아버지께서 음침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아니었든 간에 그간 제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스킨십으로 보아 때를 밀어달란 그 말투와 행동은 너무나 준비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이후론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나 껄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추잡스럽고 진득한 욕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에겐 말을 못했었는데 이 일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남편에게라도 말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을. 그래서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그 일까지 터진 게 아닐까 해서 말이에요.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나와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내가 당신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장모님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돼. 내가 약사인 당신에 비해 스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과 좀 더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그럼 장모님도 웃으며 날 받아주시겠지? 제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고초를 겪을 동안 남편 역시 저희 친정엄마의 냉대와 비하가 마음속에 슬픔으로 남았었나 봐요. 지금껏 자신이 모아온 적금이 하나 있다며 그걸로 아는 형과 동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허락해줬습니다.
아직 아기도 가지도 않았으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이때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여기서 또 가족 내에 쓰잘데기 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은 시어머니였는데요. 내가 소시적에 사업하며 일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겠는데 그건 안 돼. 아니 안 될 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 말이야. 자네같이 사업 경험 부족하고 회사 생활 경험이 전부인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 네가 무슨 사업이냐? 다니던 회사나 그냥 다니지. 나는 물론 어머니가 해주신 가게에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지만 이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 많은 돈을 대출받아 끌어오겠다고? 거기다 재수씨 돈까지 합쳐서? 아, 재수씨, 이건 아니죠. 재수씨도 똑똑한 머리로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번갈아 그렇게 남편을 깎아내리는 순간 화가 치솟더라고요. 똘똘 뭉쳐서 남편을 알지도 못하며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모습에선 질투와 비열한 욕심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한 제가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시아버지의 반응이 대단하더군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시아버지가 딱 극역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허락하고 또 이 일을 믿어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 돈 문제에 대해선 서로 기분 좋지 않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내가 네 시어머니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100번 맞다. 너희 자칫 잘못하다가 너 쫄딱 망해서 네 그 약국 하나까지 날리는 수가 있어. 거기다 내가 직접 기른 자식이니 내가 더 잘 알지. 잘 알고 말고. 둘째 저 녀석은 사업할 그릇이 못 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도 참 답답스럽구나. 어떻게 이걸 단번에 허락할 생각을 다 했니? 너 그 엄청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지 않았냐? 기막혀서 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차려준 옷가게도 말아드시고 저번엔 치킨집도 여신다고 하더니 그것도 사기당하셨으니 할 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여기 시댁에서 아무 원조 받지 않고 본인 돈으로 그리고 제 돈으로 시작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보, 가자. 뭐라고요? 아니 재수씨, 여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와요? 나 참 어이없네. 아버지, 뭐라고 한마디 좀 해봐요. 이성적이고 차분한 편이었던 저조차 그렇게 흥분하여 말했던 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금 지나친 것 같긴 했지만 너무 욱했던지라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의 안색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부부가 저녁밥을 먹던 날 밤 넌지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나 형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고요.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애초에 그런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간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는데 남편이 그 순간 참 멋지고 대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은 해내었어요. 실적으로 보여주었죠. 거기에 시댁 식구들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이셨는데요. 엄마는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언제든 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했고요. 그만큼이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세상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 되자 배가 아팠는지 시샘하는 무리, 그리고 남편 측에부터 뭐라도 받아먹으려는 무리, 이렇게 두 무리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전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주버님이었고요. 후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게 그 시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셨는지 용돈을 달라는 말을 툭툭 뱉으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요 앞에 가서 옷을 하나 사 입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사람도 못 만나고 얼마나 우울해 죽겠는지 몰라. 어머님이 돈 주시잖아요. 아버님 왜 돈이 없으세요? 그, 그게 원래는 네 시애미가 나한테 한 달 용돈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주거나 신용카드 줬는데 요즘엔 나가는 돈이 워낙 많다면서 확 줄여버리지 뭐냐. 나 요즘 한 달 용돈 50으로 산다. 이 나이에 50으로 살려니까 쪼들려서 뭘 할 수가 없어. 아가야, 너 요즘 약국 잘 되지? 사람이 바글바글하던데. 어떻게 생활비 210만 붙여주면 안 되겠냐? 아버님 죄송하지만 일단 이건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기도 가질 거라서. 고가 내 하나 가진다고 니네가 가난해지기라도 한단 말이야? 사업하면 얼마나 떼돈을 버는지 내가 다 아는데 늙은 시애비가 불쌍하지도 않어? 정말 서럽고 섭섭하고 억울하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시아버지의 막무가내의 용돈 달라기 수법은 정말이지 뻔뻔했습니다.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번날 등을 밀어달라고 했던 시아버지의 모습도 징그러워서 눈을 돌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지금껏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이 나서서 자기 감정을 말하는데 옆에서 듣는 내내 제가 다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업 시작한다 하니 그렇게 형과 함께 저를 무시하며 반대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생활비를 달라고요? 아버지 참 뻔뻔하시네요. 옛날부터 줄곧 느꼈지만 정말 너무하십니다. 엄마 살아계실 적에 집안일 한번 도와주지도 않고 매일같이 여자들 끼고 살면서 엄마 속을 썩이시더니 말이에요. 엄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 줄 아세요? 근데요, 그래도 우리 착한 엄마는 아버지 걱정했어요. 암 통증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던 분이 마지막 순간 숨 거두실 때 혼자 되실 아버지 걱정했다고요. 제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요. 제가 아버지 여직 보고 사는 이유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뭐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은 그간 쌓이게 많았는지 눈가가 벌개진 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토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울지 않기 위해 분을 참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슷한 가정 환경을 공유한 사람들이기에 더 잘 알 수 있었죠.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원망하기 힘들지만 쌓여온 상처와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날 조금 찝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공격적으로 던진 물음에 자동적으로 응답한 시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 기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번엔 왜 새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신 건데요? 뒤로 딴 주머니 차신 거죠? 뭐야? 아니 너 대체 날 뭘로 보고? 나는 정자 씨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식놈이 돼서는 어딜 네 아버지를 의심해. 돈 안 줄 거면 썩 꺼져라. 보기도 싫으니까. 여기서 남편이 말한 딴주머니는 여자였는데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말을 더듬으며 얼굴 안색이 차갑게 가라앉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적잖이 이상한 해명들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아, 시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그걸 눈치채어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시구나.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해지자 저는 남편과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두 분이 조만간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죠. 시아버지에겐 사실상 시어머니 말고는 돈줄이 없었고 모아둔 재산도 없으며 일하시는 걸 죽어라 싫어하는 분이셨거든요. 아주버님처럼요. 그런데 역시나 그 소식이 들려온 건 딱 2주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저만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 상황을 가족 모두에게 다 알려야겠다 싶었는지 남편에 이어 아주버님까지 소집하셨습니다.
내가 말이다. 니네 아버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살라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는 짐승이다. 여기도 껄떡 저기도 껄떡. 심지어 내 친구가 부자라는 정보는 쥐새끼같이 어디서 흘려들었는지 그거 알고는 거기 붙어서 온갖 추잡스러운 짓을 했어. 네 아버진 치마 입은 연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꼬실 짐승 같은 놈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치당할 줄은 몰랐다. 당장 이혼할 거고, 너 내가 차려준 가게도 빼라. 네 아버지나 그 자식들이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머니, 안 돼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제가 잘할게요. 엄마, 네? 시어머니의 분노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럴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가장 절친한 고향 친구에게까지 손을 뻗쳤다고 하더군요. 문자며 전화며 그렇게 밤낮 없이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귀찮아 죽겠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당장 이혼하란 말을 전한 겁니다. 시아버지는 행여나 시어머니의 골프채로 얻어맞기라도 할까봐 무서웠는지 시댁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고요. 아주버님은 그 앞에서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이혼은 안 된다며 자기가 대신 빌고 난리가 났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쳐내며 배로 낳지도 않은 자식인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작은 캐리어를 들고는 그 자리에서 대차게 나가셨습니다. 이 집에 있는 그 무엇도 들고 가고 싶지 않다며 최소한의 짐만 싸 나가신 건데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같은 여자로서 그 배신당한 심정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아버지는 이혼을 당하시고 난 후 당분간은 조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빌라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가끔씩은 저희 부부의 위로를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차마 아들은 못 부르시고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냥 그럴 수도 없게 된 것이 이런 걸 보면 인생이 기이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암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저희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겼는데 남편은 혈육인 아버지가 자기 곧 죽는다는 말까지 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가보자고 하더군요. 역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니 펼쳐진 풍경이 가관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이미 진탕 술을 마신 듯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토사물 냄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결국 다 떠나가고 이렇게 홀로 되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해. 솔직히 말해 암 걸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세상 이렇게 이대로 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고 부인도 내 손으로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냥 이대로 하늘이 내 목숨 걷어가 줬으면 좋겠다. 시아버진 갑자기 한탄스러운 말씀을 늘어놓으시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창 바람 피우고 다닌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느니 자식들을 챙기지 못한 게 한이라느니 정말 서러울 정도로 오열을 하며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시더군요. 그러니 저도 조금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이걸 깨닫게 됐으니 참 한스럽다.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말에 저도 마음속으론 진작 깨달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밀려오더군요. 남편은 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니 잠깐 담배를 피러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잠시 저와 시아버지만 놔두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감상을 느낀 것 같았어요. 이때 바로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진상인 시아버지이긴 하지만 어쨌건 암에 걸리셨고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 이빨린 위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대충 적당한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도 갑자기 술을 한 모금 들이키던 시아버지가 제 쪽으로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리곤 와라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야, 근데 그거 아니? 젊었으면 내가 너 이미 꼬셨다. 피부도 반들반들하니 이쁜 것. 젊었으면 넌 내 거였는데. 아, 그게 참 아쉽다 아쉬워. 내가 다른 건 다 두고 가겠는데 이 아쉬움은 사라지질 않는구나. 정작 그년이랑 살 땐 피부가 너무 쭈글쭈글해서 살 맞닿을 때마다 너무 싫었거든. 그때마다 네 생각이 아주 많이 났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망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손에 잡히는 아무 물건으로 시아버지의 머리통을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아마도 휴지가게였던 것 같아요. 변태 같은 짐승놈의 소내기에서 일단 벗어나기 위해 내리쳤고 그 충격에 약간 뒤로 기울어진 시아버지를 획 밀쳐낸 후 전 이 순간 생각나는 딱 한 사람, 남편을 찾기 위해 다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선가 담배를 피며 시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을 남편. 마침 아파트 작은 공원 안 벤치에 앉아있더군요. 전 헐레벌떡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전 남편의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정한 사람처럼 입술을 한번 꼭 깨물더니 화가 난 모습으로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남편의 무서운 고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내 아내한테, 아버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암 치료받아야 한다며 저보고 요양병원이며 결제해달라고 하셨죠? 아니요, 저 그거 단 하나도 안 해드릴 겁니다. 돈 없어 치료 못 받아 뒤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인생 이제부터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거 제가 드리는 벌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아니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며느라기가 꾸며낸 거다. 꾸며냈다고요? 지난번엔 등 밀어달라고 하고 저한테 이상한 스킨십 같은 것들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저기 내가 실언을 했다. 응? 미안하다.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목숨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 돈은 해다오. 돈만은. 설마 했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아버지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자기도 살기 바쁘다며 나몰라라 했고요. 짐승만도 못한 자기 아버지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든 남편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경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날의 끔찍한 포옹, 끈적이던 숨결, 목소리, 그것들이 악몽으로 나타날 정도로 시달렸던지라 일말의 연민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했는지 수술은 받은 모양이었어요. 건너듣기론 경과가 나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나는 아버지한테 딱 말했어. 손 벌릴 생각 마시라고. 나는 간병인이니 뭐니 써줄 돈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하든가. 너도 못하겠으면 그냥 냅둬. 그 나이 먹었으면 가셨을 때도 됐지 뭐. 자식들에게 다 버림받고 결국 그렇게 쓸쓸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될 시아버지. 아마도 죗값을 그렇게 받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보내는 일은커녕 내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 자체가 난생 처음이라 서투르고 부족하겠습니다만 옛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나마 털어놓는 게 제 마음엔 평안을 줄 것 같아서요. 전 2살 많은 남편과 그 슬하에 자식 2명을 키웠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어디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키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금전적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는 게 제 평생의 교육 방침이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은 9년 전에 결혼하였고 그해 바로 딸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네요. 아들 집과 저희는 30분쯤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자주 찾아가진 않았어요. 왜 요즘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가거나 가사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부모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며느리가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아예 작업실을 얻어 거기서 지인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더군요. 정식 직장은 아니지만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출근과 퇴근을 정해놓고 정해진 일정한 시간대에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마침 그 시기에 일하던 음식점을 그만두었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했던 일이었고 그동안 쓸 돈 안 쓸 돈 아껴가며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이젠 쉬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줄 돈만 빼두고 남편과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시기 맞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섬이든 근교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간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더욱 기승이고 여행이 온전치 못하게 되니 계획이 전부 틀어져 버리더군요. 그래서 잔치미 몇 개를 하면서 집에서 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들었나 봐요. 생전 먼저 연락 오는 법이 없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래, 민정아. 난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연락 주니 고맙네. 잘 지냈고? 아, 별 말씀을요. 자주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죄송은 뭘. 애 아빠가 가끔씩 안부 전해줘서 괜찮다. 다은이는 잘 지내니? 안 본지 꽤 돼서 보고 싶네. 한 달 전에 영상통화 한 번 하긴 했는데. 아, 잘 됐다. 안 그래도 다은이 일로 전화드린 거였어요. 제가 일을 갓 시작해서 정신이 없는데 혹시 어머님 적적하시면 우리 다은이 좀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내가?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애들 집에서 수업 듣거든요. 그 수업 챙기는 거랑 밥, 간식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당연히 많이 커서 손도 많이 안 가고요. 그냥 봐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용돈 챙겨드릴게요. 30만 원이면 충분하시겠죠?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받는다 한들 아무리 핏줄이 섞였어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니까요. 게다가 평일 내내 찾아가야 하니 어렵게 찾은 제 휴식 시간을 뺏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손녀딸이라고 하지만 영 내키지 않는 일이어서 어렵사리 애들러 거절했습니다. 아, 민정아, 미안하지만 내가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지? 아, 그래도 다은이는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가서 봐줄게. 아, 어머님,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은이 말 정말 잘 들어요. 학교에서 영절한 소리도 듣고요. 똑부러진 아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 주시면 그 이후부턴 알아서 혼자 척척 잘 해낼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아, 그리고 혹시 금액이 너무 적게 느껴지신다면 50만 원으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왠지 여기서 더 거절하면 인정 없는 시엄마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아들을 떠올리니 돈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모레부터 나와달래서 그 뒤로 잡혀있던 취미반은 전부 그만두고 남편에게도 당분간은 아들 집에 오갈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손녀를 봐주기로 한 게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다 큰 아이를 못하러 나이든 부모한테까지 부탁하면서 돌봐야 하냐고. 무슨 일이든 무심한 남편이지만 저렇게 툭 이야기해주니 내심 웃기고 고맙더라고요. 본인 밥 해줄 사람이 사라져서 투정 부리는 건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전 다시 출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아들 집이라 길이 헷갈리기도 하고 멀게도 느껴졌지만 앞으로 계속 오갈 길이니까 열심히 정을 붙이려 했죠. 집에 도착하니 손녀딸이 뛰어와서 맞이해 주더군요. 안 본 사이 손녀는 많이 자란 듯 했습니다. 제가 짐을 내려놓는 동안에도 옆에서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이 참새 같아 어찌나 귀여운지. 다행히 손녀는 저를 잘 따랐고 제가 집에 오는 걸 무척이나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오는 길에 사두었던 아이의 간식을 준비해 주었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보통 아침 7시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들어오고 엄마는 이제 10시에 나갔다가 8시에 들어온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아이가 혼자 있을 시간이 길겠더라고요. 왠지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며느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도 자주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나흘에 몰아서 한 번 정도 꼭 필요한 약속만 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학원도 가지 않고요.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너무한가 싶다가도 아프지 않는 게 최고니까 며느리의 선택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는 꽤나 엄격하고 철저한 엄마였어요. 다은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 게 그런 탓인 것 같았지만 이 또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걸 도와주고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챙겨온 책을 읽었어요. 할 일 없이 무료하지만 손녀를 보는 재미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여느 할머니들이 다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난 그래도 초등학생 손녀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손녀를 어느 때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퇴근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내가 무능력해서 아직까지 엄마를 고생시키네. 조금만 더 봐줘. 지금 직장에서 자리 더 잡히면 엄마 가고 싶어 했던 여행, 그거 내가 보내줄게. 그 말을 꾸역꾸역 간신히 내뱉는 아들이 안쓰러워 제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리곤 저녁 식사까지 차려서 셋이 먹고 전 캄캄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제 집처럼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집이 더러워져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오는 길에 찬거리를 사서 잔반찬을 만들어두는 게 어느새 저의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근래 들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가장 바쁜 시간이었네요. 한 달째 되던 날 오전 9시에 딱 맞춰 제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감사하다는 짧은 문자와 함께요. 돈은 보내지 말라고 답장했는데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50만 원으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한다니 알겠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쓴 돈이 2배는 더 됐을 테지만 구태여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마도 며느리는 냉장고에 있던 새 반찬들과 손녀가 입고 있는 낯선 옷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겨난 거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던 날, 처음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려고 빨리 퇴근했다면서 족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때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했네요. 일하고 온 며느리가 힘들까봐 빨리 먹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그거 들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집에서 홈스쿨링도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선생님이랑 1대1 영상 수업 듣고 숙제 내주면 그거 하고 가족이 그 숙제 검토해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면 학원이나 과외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애도 그런 거 시킬까 봐요. 논술이 부족하거든요, 다은이가. 그래, 뭐 좋지. 애들 공부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니까. 그쵸? 잘 됐다. 그럼 혹시 어머님이 다은이 학교 수업 끝나면 숙제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저에게 일감 하나를 더 던져주려 하는 거였더라고요. 어차피 쌓인 일 하나 더해진다고 그리 버거울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왠지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내색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네요. 돌아와서도 이상하게 계속 울적한 기분이 이어졌습니다. 겨울만 되면 오던 갱년기 불면증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러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아까운 내 나이에 여행이나 배움은커녕 자식 집에서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별다른 선택은 없었죠. 이 세상에 나를 아는 모두가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소녀의 숙제를 봐주기로 한 건 생각보다 저에겐 큰일이었습니다. 쉽게만 생각했던 초등학교의 수준이 요즘은 굉장히 상향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난해하게 느껴지던지. 사회 공부도 논술 공부도 무엇 하나 쉽지 않아서 안경을 껴가며 해설집을 찾아 더듬더듬 답을 써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은이는 원체 공부에 관심이 있던 아이는 아니지만 타고난 게 영특해서 곧잘 성적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저의 부족한 설명을 자기 선에서 이해하려 애쓰고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예쁜 아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다만 문제는 밖에 잘 나가질 못하다 보니 많이 지쳐있는 듯 보였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 건 금방 해냈지만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나중엔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저에게도 참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공부라는 게 참 어렵고 나이 든 어른이 신경 쓰기엔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하루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숙제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문제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마트 다녀오는 길에 떨어뜨린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얘가 하기 싫은 건지 정말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내심 걱정이 들던 제 모습이 처량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며 새로 사면 된다고 아이를 안정시키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음식 재료를 가지러 베란다 쪽에 갔더니 글쎄 환기구 뒤에 문제집을 꽂아두었더라고요. 손녀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숙제는 다 해둔 상태였어요. 왜 숨겼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제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기 싫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엄마는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어른으로서 할머니로서 잘한 거 없다 싶더라고요. 며느리 말만 듣고 아이와 교감 없이 기계적인 검사만 해왔으니까요. 그 당일날 퇴근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들은 알겠다며 고생이 많았겠다라고만 했고요. 그 뒤로는 아이의 자율성에 맡기고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이도 오히려 마음 편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잘하는 아이인데 내가 너무 몰라줬나 싶어 미안하기도 대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일은 평화로울 것만 같던 어느 날 갑자기 터졌어요.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다은이가 새로 신청한 수업에 성적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런데 평소보다 한참 못 미치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유, 그래? 난 나름대로 한다고 애썼는데 운이 안 좋았나 보지. 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의 그런 안일한 태도가 다은이한테 악영향을 준 것 같네요. 지금 다은이 또래에 도태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고생이에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애들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너 말 참 그렇게 한다. 다은이도 열심히 공부했고 나도 몇 시간 더 늦게 가면서까지 하나라도 더 봐주려 노력했어.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 고작 악영향을 준다, 만다는 얘기니? 과정은 결국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쓰셨는지는 못 봤지만 결과는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다은이한테는 과정도 중요해.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제한하면서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애가 갑갑할 텐데 주기적으로 숨을 쉬게 해줘야지. 저는 그러고 있어요. 주기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머님께서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섭섭하네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전으로 상황이 돌아갈 순 없으니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무슨 변화? 용돈은 기존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일게요. 이해해 주실 거죠? 머릿속 피가 거꾸로 솟을 듯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무 말 못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디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일을 떠안기고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돈을 깎느니 마느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아랫사람 보듯이 깔보는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게 스스로도 천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이를 허투루 먹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서 그날은 아들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왔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자 딸아이가 찾으러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딸아이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이제 그만 가겠다고 일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기가 출근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러냐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휴대폰에서 나는 큰 소리가 머리 아파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에게도 전화하여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그러니 가정부든 과외 선생이든 고용해서 다은이 부족함 없이 잘 키우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도 가관이더군요.
엄마도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고용해서 써?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지. 다은 엄마도 일 시작한 거 알잖아. 엄마만 편히 쉬겠다고 너무 이기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야? 사람? 그럼 난 사람도 아니니? 나는 네가 언제고 값싸게 갖다 쓸 수 있는 물건이란 거야? 그런 말 아니잖아, 엄마. 나랑 애엄마랑 우리 다은이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그만해라. 너랑 며느리는 내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너희 생각을 해야 하니? 이만 나중에 통화하자. 여태껏 나를 이해하고 위해준다 생각했던 아들도 결국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비이고 남편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싶다가도 마음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일이지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 또한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장은 내 마음은 생각하고 존중하자 하면서 그 후로 제 상태가 걱정됐는지 둘째 딸아이가 집으로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제 갱년기 증후군이 너무 심해 보인다며 한약이나 각종 약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찾아와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란 게 참 위안이 되더군요. 둘째는 정 많고 따스해서 집 가까이에 살며 남편과 저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던 아이였어요. 제 일도 한참 힘들 나이인데 그 애에겐 언제나 늘 부모가 우선이었죠. 엄마 혼자 여행 갈 거면 꼭 자기도 끼워달라고 애교를 피우던 아이. 그런 애가 혹시 심하게 걱정할까봐 아들 집에서 겪었던 이야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딸은 아들 내외랑도 스스럼 없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게 며느리와 딸아이는 또래에다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딸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 반갑다면서 며느리가 많이 챙겼어요. 우스갯소리로 자기도 같이 일할 수 없겠냐면서요. 그래서 결혼 직전에 셋이 자주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며느리의 깐깐하고 시혜적인 성격이 자신과 맞지 않다며 딸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지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이 그 며느리와 함께 동업한다던 동료와 가까운 친구 사이더라고요. 이번에 SNS를 살펴보다가 동료와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딸이 놀라서 연락을 했대요. 자기 새언니랑 같이 일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대요. 무슨 일을 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더니 그 동료가 말하길 블로그 알바와 댓글을 다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분명 작가 일을 한다고 들어서 전 작품을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글은 글이지만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글일 줄이야. 찝찝했지만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면 며느리의 사생활이니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딸이 또다시 뭔가 이상하다면서 자기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출퇴근할 필요 없이 언제든 재택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매일 집에서 작업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지금 내가 같이 일하는 분도 딸을 기르면서 하고 있대. 대단하지? 딸아이도 며느리가 새로 일을 구해서 작업실로 출퇴근한다는 건 저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자 당황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당황했지만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건지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낱낱이 듣고 싶더라고요. 당장 딸아이와 함께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죠. 과외를 그만둔 손녀는 저녁 때마다 근처 동네 친구 집으로 놀러 간다 해서 그런지 보이지 않았고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오늘은 왠지 큰 소리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너희 집에 와 있다고 문자를 남기고 30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근처에 있다가 놀라서 온 것 같았어요. 일전에 네가 얘기했던 동료라던 분에게 이야기 전해 들었다. 재택으로 하는 일이라며. 넌 분명 작업실을 구해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가족도 아닌 사람 말만 듣고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를 믿으셔야죠. 출퇴근하는 일 맞고요. 둘이 함께 있어야 작성, 검토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꼭 작업실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 동료 말은 예외의 일이 있으면 재택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뜻일 거예요. 예외? 그럼 다은이 키우는 것도 예외로 두고 좀 융통성 있게 정리했어도 되는 일이잖아. 그건 안 되죠. 애가 며칠만 예외적으로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여태 다은이 봐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성적 가지고 몇 마디 했다고 이런 식으로 악감정 갖고 보복하는 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뒤를 캐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쾌하기도 하고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전 제가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오해여서 잘 됐다고 여기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저의 대화 내용으로 이제야 그동안의 어렴풋이 일을 알게 된 딸아이는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언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오해면 그냥 오해라고 하면 되지. 왜 치졸한 사람 취급까지 해? 그것도 언니가 말한 것처럼 가족인 사이에. 아가씨,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왠지 더 확인하고 싶어지네. 내가 그럼 그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게.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그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평소엔 그러지 않는 애가 저렇게 화를 내니 전 놀라서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딸아이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만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다 싶은 촉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네가 그때 말한 일 있잖아. 우리 새언니랑 한다는 작업. 그거 작업실까지 갖춘 일 맞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딸아이의 휴대폰을 뺏어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전화는 허무하게 꺼졌고 놀란 딸아이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나타나 왜 참견인데? 참견이라니. 우리 엄마 일이고 조카 일이고 오빠 일이야. 네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냐는 게 나한텐 그만큼 중요하다고. 며느리는 씩씩거리더니 그만하라며 이내 울음을 터뜨립디다. 딸아이는 집요하게 폰을 주어서 다시 전화해보겠다고 했어요. 아예 그쪽에다가도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려서 망신을 줘야 한다고. 며느리는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출근하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육아가 너무 지겹고 집이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취직하려니 별다른 재능 없는 자신을 받아줄 데도 없고 다닐 것도 막막해서 찾아낸 일이 그 블로그 아르바이트였대요. 한때는 작가를 꿈꿨기에 그 일이 가장 만만했다네요. 그런데 집에서 작업하면 여전히 아이랑 가사 둘 다 떠맡아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하루 종일 어디에 있다가 온 거니? 작업실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너 혼자 어디 가 있던 거냐고. 카페에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그냥 말 그대로 휴식을 가졌어요. PC방도 가고 혼자 밥 먹고 친구도 만나고 울적하면 기차도 타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게 나빠요? 전 떳떳해요.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다은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끌어들여? 차라리 사실대로 말했으면 나도 이해했을 거야. 온 마음을 다해 도왔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속일 정도로 노는 게 좋았니? 민정이 넌 양심이란 게 없어. 모두라뇨.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도 해줬고요. 남편을 너무 착한 아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말을 듣고 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정직하던 아이였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상처를 줄 줄이야. 딸아이는 그냥 가자면서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딸의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냥 저만 포기하면 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아들과 며느리를 포기하면 알아서들 잘 살 테고 저도 더 이상 마음 아파할 일이 없을 테니까. 아들에게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며느리가 한 말이 진짜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다가 죄송해요, 엄마. 그렇지만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없게 만드는 게 내 일이라 생각했고 아내가 말한 계획이 모두가 평화로운 방법이라 생각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고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떠넘길 줄 몰랐다고. 그럼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때 그 모든 일을 알았을 땐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너까지 나를 속여? 죄송해요. 지금은 이 말밖에 못하겠다. 일단 진정하시면 나중에 찾아뵙고 사과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너희는 내 인생에서 없는 셈 치면 되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고 아들을 죽이러 가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정말로 내뱉은 걸 실천할 사람이기도 해서요. 저는 이제 정말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진 책임감, 임무, 정 등을 내려놓고 싶었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하고 사둔 채 묻어놓고 있던 재테크들을 전부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근교에 가게 하나 차릴 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넣어둔 통장을 그대로 딸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대신 많은 일을 치러내느라 고생했기도 하고 방송작가 일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태 가까이서 보았기에 숨 쉴 구멍이 될 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이 돈 전부 내 거고 내 맘대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는데 딸아이에게 주는 건 본인도 좋은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오히려 한동안 계속 거절했어요. 엄마가 애써서 모은 돈 자기가 쓸 수 없다고. 그렇지만 제가 내내 설득하여 결국 받았고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작업도 하면 되겠다며 웃는 딸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놓였고 한동안 잊고 있던 안정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가게를 차렸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 끊고 살던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일도 안 하는지 정말 틈틈이 계속 보내오더군요. 어머님,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저도 충분히 반성했고 따로 꼭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예전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었죠? 이번에 다은이 아빠랑 저랑 다은이랑 같이 여행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강원도도 좋고 아예 제주도 다녀와도 좋고요. 마음 편히 다녀오시게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답 좀 주세요.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당연하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감정 이번에 여행 가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한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제 쉬실 때도 됐고요. 아주 잠깐, 정말로 며느리가 변한 걸까? 일말의 기대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정 그러면 같이 만나서 밥 한번 먹고 그날 여행 일정을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건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 약속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저희 집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며 카페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왠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알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더라고요. 그리고선 지금 따로 일을 시작했냐고 슬쩍 말하더군요. 일 없이 쉬는 중이다. 그런데 집에만 있어서 제대로 쉬는 것 같진 않구나. 그렇구나. 하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제안 드릴 거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하시면 따로 모아둔 게 있으신가 봐요. 그쵸?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하여 바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진정제와 수액을 맞았죠. 그런 와중에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직 할 말을 다 못했어요. 아가씨가 카페 차렸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머님, 요즘 다은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성화해요.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당장 전화해서 웃음기 섞인 말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설마 그 유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락을 해온 거니? 아니지, 설마? 어머님, 다 아시면서? 솔직히 섭섭했거든요, 저. 아무리 개인 감정이 있다 한들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나요? 차별받는 가정에서 다은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엔 꼭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 때 다은이랑 갈게요. 이젠 노골적으로 유산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는 날 아들 내외와 딸아이를 집으로 초대했죠. 초대받은 며느리는 제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싱글벙글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라고요. 어찌나 얄밉던지. 심지어 손녀딸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들은 본인도 염치가 없는 걸 아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고요. 손녀딸이 저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자 며느리는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를 무시한 채 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았고 가족이 다 모인 후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막을 깨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들도 염치는 있다고 너무 큰 거 안 바란다며 딸아이에게 해준 것처럼 다은이에게도 카페 하나만큼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게 무슨 염치냐며 지금 당장 호적에서 파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 입 다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손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녹음기를 켜두고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 이야기했어요. 아들 내외에겐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며 남편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건 전부 딸아이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고. 여기에 사실 제가 몰래 아들 내외에게 해주기로 했던 사업 자금까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가게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남편 몰래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딸아이 목도 반절 있었지만 아예 전부를 딸아이에게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선 아들을 다시 바라보며 혹여나 이혼이라도 한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평생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나마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며느리는 자기를 망신 주려고 부른 거냐며 저에게 노망이 났다느니 치매가 왔다느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막말을 퍼붓더군요. 전 그저 손녀가 이걸 들을까봐 겁이 났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선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 하던 남편을 막아섰죠. 혹여나 전치 몇 줄을 들먹이며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아들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번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어요. 안 나가려고 아득바득 버티던 며느리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다가도 착잡해지네요. 그래도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걸 빼앗았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들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 내외를 내보낸 후 놀랐을 손녀를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냐고 물으니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녁 먹인 후에 저희 집에서 재웠죠. 다음날 아들에게 다은이가 우리 집에 있길 바란다고 한동안은 여기서 보살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와이프에게 단단히 말해두겠다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록 그 후로도 계속 며느리에게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요. 납치로 신고하겠다나 물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곧 남편,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과 딸은 각자의 일이 바빠서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돌아가기로 했고 저는 한 달 정도 더 머물 생각이에요. 바다와 산을 오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고민들, 행복한 기억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저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어서 이번 여행은 분명 아주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 갈라섰어요. 딸아이가 전하길 아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며느리는 죽어도 안 된다고 우겼지만 결국 그렇게 됐나 보네요. 손녀는 아들 쪽에서 키우기로 했고요. 아들은 그 뒤로 종종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당장 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정말 내킬 때 마음이 닿을 때가 온다면 그때 아들을 만나보려고요. 하지만 상처가 깊었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어느 때건 얼만큼 나이를 먹었건 간에 쉼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여행을 가세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 어렵지만 우리는 각자의 고민과 사연으로 어른의 책임감만큼 너무나 빠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당장의 휴식을 미뤄둔다면 잡념은 쌓이고 몸은 더 무거워져 갑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